한국? 아직 G7 안에도 못 끼는 그런 배은망덕한 후진국을 취재하라고요? 일본에서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일본 우익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근대화시켜준 나라라고 믿었던 사토 아야카, NHK 베테랑 PD로서 한국을 3일이면 충분히 취재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제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된 충격의 연속, 그리고 도쿄 본사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방송의 전말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본 방송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그 7일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NHK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 사토 아야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5년 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주일간의 서울 취재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메이지 시대 조선 정복론을 주장했던 역사학자 사토 켄지로의 오대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근대화시켜준 나라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대학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NHK에 입사한 후 15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5년 3월 어느 날 편집국장 오시마 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제 대학 선배이자 일본 방송계의 거물이었습니다. 항상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표정은 늘 차가웠고 특히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편집국장실에 들어서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야카, 이번에 한국이 하간 경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게. 최근 한국이 24시간 경제를 자랑한다는데 실상은 어떤지 제대로 보여주게. 일본이 얼마나 우월한지 비교 분석하는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하겠군요. 어차피 일본을 따라한 것들 뿐일 테니까요. 출국 전날 밤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나카무라 선배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야카, 김치 냄새 조심해. 그리고 라면 맛이나 비교해봐. 일본이 훨씬 낫다는 걸 확인하고 올 거야. 다른 후배 기자 타나카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일본 기술 그대로 베낀 거잖아요. 뭘 더 볼 게 있겠어요. 저도 그저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별로 볼 것도 없을 것 같네요. 2025년 4월 2일 아침, 저는 하네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후지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일본이 최고야. 한국에 이런 웅장한 산이 있을까. 그런데 1시간 반 후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하게 뻗은 도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특히 한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아파트 단지들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이 너무나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밝았으며 통로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것은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완벽하게 표기되어 있었고 색상으로 구분된 동선 안내가 직관적이어서 처음 온 사람도 헷갈릴 일이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가 수십 대나 설치되어 있었고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인 전용 심사대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유창한 일본어로 안내했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데 한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서울까지 가시는 방법 안내해드릴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본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2개, 국어 이상을 구사합니다. 서울까지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면 43분이면 도착합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럼요.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 없이 자동 계산됩니다.
일본보다 훨씬 간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도쿄의 복잡한 요금 체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JR, 메트로, 도에이 지하철마다 다른 요금, 환승할 때마다 새로 표를 사야 하는 번거로움. 그런데 여기서는 카드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니요. 공항철도에 올라타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속도도 빨랐습니다. 열차 내부는 청결했고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곳곳에 건설 중인 신도시들, 정비된 농경지,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43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울역의 규모가 도쿄역 못지않게 컸고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돔 천장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역사 내부는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서점, 편의점이 즐비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역 광장으로 나오자 서울시 문화관광해설사 김혜린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짙은 감색 재킷에 단정한 차림이었고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야카 PD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서울을 안내해드릴 김혜린입니다. 편안한 취재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린 씨의 일본어는 완벽했습니다. 발음도 자연스러웠고 경어 사용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어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대학에서 일본학을 전공했고 교환학생으로 1년간 도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언어는 상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뭔가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으니까요. 호텔까지는 지하철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또 놀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휠체어 리프트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내부는 밝고 깨끗했으며 벽면에는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닥이었습니다. 색깔별로 환승 통로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 선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노선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도쿄 지하철의 미로 같은 환승 통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혜린 씨가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99%의 정시율을 자랑합니다. 1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 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합니다. 정말요. 도쿄도 지하철은 자주 지연되는데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차내는 쾌적했고 에어컨도 적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각 역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려 호텔까지 걸어가는 길, 거리의 활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상점들은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에 첫 취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본 본사와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하자 오오시마 편집국장의 차가운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나카무라 선배와 다른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오오시마가 물었습니다. 첫인상이 어떤가? 예상대로인가?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입니다. 오오시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현대적이라고. 그건 표면적인 것일 뿐이야. 본질을 봐야지. 이번 취재의 목적을 잊지 마. 한국의 야간 문화가 일본을 모방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특히 안전 문제나 소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나카무라가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밤에 시끄럽기로 유명하잖아. 술 취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소란 피우고 일본처럼 조용하고 질서 있는 문화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았거든요. 화상 회의를 마치고 혜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어디를 보여드릴까요? 홍대의 야경을 보시겠어요? 한국의 야간 경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홍대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한국의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무거웠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리자 인파에 압도되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대낮처럼 밝았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걸어다녔고 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있었고 카페와 레스토랑은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없었고 싸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는데도 거리의 활기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카페, 새벽까지 여는 식당, 심야 영업 서점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혜린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요? 그럼요. 보세요. 저기 CCTV가 보이시죠?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모니터링 됩니다. 그리고 저기 순찰 중인 경찰관들도 보이시죠? 5분마다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안심하고 밤늦게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정말로 길모퉁이마다 CCTV가 있었고 경찰관들이 친근하게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길을 물어보자 경찰관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가부키초나 로pongi를 떠올려 보니 확연히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밤이 되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여성 혼자 다니기 위험한 곳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도 카페들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보니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 조용히 대화하는 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카페 주인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늦게까지 영업해도 손님이 꾸준히 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야근 후에 들러서 커피 한잔하며 쉬어간다고요. 치안이 좋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이 운행 중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혜린 씨가 설명했습니다. 택시도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미터기 요금도 정확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오늘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본사에서 원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안전하고 활기찬 야간 문화를 목격했습니다. 다시 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오시마 편집국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취재는 어땠나? 문제점을 찾았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홍대는 정말 안전했습니다. 여성들도 혼자 다니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착각하지 마.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일본도 예전에는 그랬어. 버블 시절에는 밤새 놀았지.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한가? 더 깊이 파고들어. 나카무라도 화면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분명 미디어용 연출일 거야. 내일은 더 리얼한 모습을 찾아봐. 통화를 끊고 나니 답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분명 현실인데 왜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둘째 날 아침, 혜린 씨가 광화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신 분입니다. 백성들이 글을 몰라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히라가나와 비슷한 거겠지. 하지만 세종대왕 기념관에 들어가서 한글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현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문자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담아 만들었다는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1443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이 히라가나를 정립한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전시관에는 유네스코가 한글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인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만든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혜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한글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입력하기 가장 효율적인 문자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오오시마 편집국장은 한국이 일본 문자를 변형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글이 더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보면서 화려한 전통 의상과 절도 있는 동작에 감동했습니다. 관광객들이 환호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일본인들도 많았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궁궐이 일본의 성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다고요. 특히 단청이라 불리는 화려한 색채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경복궁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의 건축 미학에 감탄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배치, 음양오행 사상이 담긴 구조, 그리고 세심한 디테일까지 일본의 미니멀리즘과는 다른 화려하면서도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린 씨가 한강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를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 형형색색의 조명, 그리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의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원에는 자전거 도로, 산책로, 운동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편의점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저녁인데도 많은 시민이 운동하고 산책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치맥 문화였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강변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본의 하나미처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혜린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쉼터예요. 퇴근 후에 여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죠. 11개의 한강공원이 있고 각각 특색이 달라요. 셋째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본에서 뉴스 알림이 왔는데 도호쿠 지방에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집에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혜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일정을 취소할까요? 가족이 걱정되실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은 지진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지진 대비 시스템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최신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면진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초 부분에 특수 고무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진파를 흡수합니다. 실제 시연을 보여드릴까요? 시뮬레이션 룸에서 면진 시스템의 작동을 보았습니다. 같은 진동을 가했을 때 일반 건물 모형은 크게 흔들렸지만 면진 시스템이 적용된 모형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지진감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300개 이상의 지진 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지진이 적지만 그래서 더 철저히 대비합니다.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했고 모든 신축 건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시스템도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은 원전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다중냉각 시스템, 수소 제거 장치, 해일 방벽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린 씨와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본의 지진 때문에 이주를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딸이 크면서 점점 걱정이 됩니다. 특히 원전 문제가요. 혜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멀리서 반포대교의 분수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두운 뉴스와 서울의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대조되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한국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청 디지털 시민실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앱을 열고 지문 인증을 하고 문서를 선택하니 바로 PDF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구청에 직접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내고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니요. 더 놀라운 것은 병원 예약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시민이 실시간으로 병원 예약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각 병원의 대기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예약도 즉시 가능했습니다. 처방전도 전자 처방전으로 발급되어 어느 약국에서나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 신고나 납부도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되고 각종 민원도 챗봇이 24시간 응대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과 화상 상담도 가능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유엔에서도 세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인 편의점도 방문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입장하고 상품을 집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마존 고보다 더 진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NHK 본사와 화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오시마 편집국장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결론이 뭔가?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거야.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부 시스템은. 오오시마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서구 기술을 베낀 것일 뿐이야.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따라잡을 수 있어. 나카무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국은 항상 거칠에만 화려하지. 본질은 없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한글 창제도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독창적인 발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오시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야카, 너 지금 누구 편이야? 우리는 일본의 우월성을 보여주려는 거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봐. 저는 목소리를 낮추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방송인입니다. 본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게 저널리즘입니다. 오오시마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 계획대로 갈 거야. 내가 찍은 영상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편집할 거야. 회의를 끝내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왜곡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혜린 씨가 저를 KBS 방송국으로 초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실에서 PD들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 PD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야카 씨, 우리도 일본 방송을 많이 참고합니다. 특히 NHK 다큐멘터리는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전하는 거죠. 그게 방송의 사명 아닐까요? 대형 모니터에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었는데 한강을 따라 빛나는 도시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남산타워가 어우러진 스카이라인이 아름다웠습니다. 편집실 한쪽에서는 젊은 PD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시청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혜린 씨가 말했습니다. 편견 없이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아야카 씨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하세요. 그게 진정한 저널리즘입니다. 저는 제가 찍은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홍대의 안전한 밤거리, 한강의 평화로운 저녁, 첨단 디지털 시스템, 그리고 행복한 시민들의 표정. 이것이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한국의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시설이 매우 현대적이었습니다.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태블릿 PC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딩, 로봇공학, 3D 프린팅, 드론 조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학교가 재미있어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고 실험하니까요. 특히 AI 수업이 인기가 많아요.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AI 교육을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코딩 교육을 시작하고 고등학교에서는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요. 학교 급식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짜고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급식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급식도 좋지만 한국 급식은 더 다양하고 푸짐했습니다. 오후에는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보면서 그 규모와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도서관은 스문의 시간 개방되어 있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창업지원센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학교에서 공간과 자금,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요. 한 학생 창업가를 인터뷰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정부와 학교의 지원도 많고요. 그날 저녁 강남의 스타트업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테헤란로를 따라 수많은 스타트업 사무실이 있었고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활기차고 자유로웠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 그는 한국에서 창업한 일본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왜 한국에서 창업했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더 다이내믹해요. 의사결정이 빠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요. 그리고 정부 지원도 많고 투자 환경도 좋아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요. 6째 날, 저는 한국의 문화산업을 취재했습니다. CJ E&M 스튜디오를 방문했는데 그 규모와 기술력에 압도되었습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 뮤직비디오가 여기서 제작된다고 했습니다. 스튜디오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은 이제 세계적 수준입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를 찾고 있어요. 기술력도 헐리우드에 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 현장을 보니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가상 스튜디오에서는 LED, 월을 이용해 어떤 배경이든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CG 팀은 헐리우드 영화에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 후반 작업, 마케팅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팝 연습실도 방문했습니다. 연습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노래와 춤만이 아니라 외국어 교육, 인성 교육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한 연습생에게 물어보니 힘들지만 꿈이 있어서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요. 그날 오후 본사와의 최종 편집 회의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이틀 후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오시마 편집국장이 화면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아야카, 최종 편집안을 보냈다. 홍대 안전성 부분과 디지털 정부 부분은 뺐다. 너무 한국을 미화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사실보다 국익이 먼저야. 일본 시청자들이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긴 논쟁 끝에 편성부 차장 카토 미즈오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쪽 의견을 모두 담자. 객관적 자료는 그대로 방송하되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추가하자. 결국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가 본 것들이 방송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혜린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야카 씨,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어요. 편견 없는 시선으로 한국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혜린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우호의 시작이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활기찬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방송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정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내레이션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본 시청자들에게 제가 본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시작입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촬영한 서울의 모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홍대의 안전한 밤거리, 첨단 디지털 시스템, 활기찬 시민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 방송이 나간 후 예상외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NHK 홈페이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시각으로 한국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네요. 진실을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국익을 해쳤다고 비난했고, 일부 우익 단체에서는 매국노라고 공격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다고 인정하는 것이 국익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한 분야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일본도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장점을 무시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데 젊은 기자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일문화 교류 행사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서울을 방문했을 때 혜린 씨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서울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편견이라는 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깨졌는지,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편견은 우리 모두가 가진 벽입니다. 그 벽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벽을 넘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더 넓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요.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청년들도 일본 청년들도 모두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받았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전했다는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일본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편견이 깨졌어요.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고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혜린 씨와 다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비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린 씨가 말했습니다. 아야카 씨 덕분에 많은 일본인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 다리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혜린 씨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위해 활동하실 건가요? 네, 물론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양국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야죠.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어때요? 재미있어요. 정말 멋진 곳이야. 나중에 같이 오자. 엄마가 한국 친구들 소개해 줄게.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면서 동반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깨진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방송국을 나서는데 많은 스태프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한 젊은 PD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방송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일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니까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한 일본 PD가 본 진짜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의 다이내미즘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추진력이고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교육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입시 경쟁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였습니다. 코딩 교육, AI 교육, 창업 교육 등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문화 파워에 감탄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창의성,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나라를 제대로 몰랐을까요? 이제 한국 친구들도 생겼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배울 것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다른 나라를 바라봐야겠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놀랍네요.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교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성 교육과 기업가 정신교육이 인상적입니다. 일본도 변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양국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발전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NHK에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이번에는 본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오시마 편집국장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야카, 내가 옳았어. 현실을 직시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자. 저는 3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며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까지 방문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에서 본 일출은 장관이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도쿄의 오다이바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도 취재했는데 아시아 영화의 중심이 되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섬유산업의 변신을 목격했습니다. 전통적인 섬유산업이 첨단 소재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용 섬유와 스마트 섬유 개발이 활발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독재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용기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주상절리대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차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었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과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한옥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니는 젊은이들,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들, 그리고 전통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들,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전통 탈춤 공연을 봤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공연이었지만 현대적 해석이 가미되어 젊은 관객들도 즐겁게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박제화하지 않고 살아있게 만드는 한국인들의 지혜가 돋보였습니다. 경주에서는 신라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났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대릉원 등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깊은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첨성대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1400년 전에 이미 과학적 사고를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역사 도시이면서도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양성자 가속기 등 첨단 과학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강원도 평창도 방문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인데 올림픽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스키 점프대는 전망대로, 스케이팅장은 시민 체육시설로 변모했습니다. 메가 이벤트 후 시설 활용이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청정자연에 매료되었습니다. 설악산의 웅장함, 동해의 푸른 바다, 그리고 맑은 공기. 일본의 자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정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외국인인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늘 반찬을 더 주었고 길을 물으면 직접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경험이 잊을 수 없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빈대떡을 사 먹고 있는데 옆 가게 아주머니가 김치를 한 접시 그냥 주셨습니다. 돈을 드리려 하니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셨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으니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제 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진 한국 사회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정이 살아있었습니다. 3개월의 취재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아류가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존중받아야 할 이웃 나라였습니다. 5부작 다큐멘터리 한국, 다이내믹 코리아가 방송되었을 때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인식 변화가 컸습니다. 많은 일본인이 한국 여행을 가기 시작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했고 대학들은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1년 후 저는 한일 우호 공로를 인정받아 양국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으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다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류 행사에 참여하고 강연을 하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함께 만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딸이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고 싶다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딸이 저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경험하고 양국의 가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혜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일문화교류센터의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혜린 씨가 말했습니다. 아야카 씨가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진짜 우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2025년 봄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을 폄하하려 했던 취재가 오히려 저의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이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디지털 전환, 문화산업, 교육혁신, 도전 정신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일본도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기술력, 장인 정신, 섬세함, 시스템 등 일본의 강점도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협력한다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 한국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이고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추진력이었고 높은 교육열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으며 치열한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 그것이 오늘날 한국을 만든 힘이었습니다. 이제 일본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에 가득 찬 일본 PD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진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한번 직접 가보세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세요. 분명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가진 편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내 안의 편견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며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도전 정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 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K-뷰티, K-방산까지 한국이 만든 것들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본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대단해질 나라입니다. 그런 한국과 이웃이라는 것이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날까지 헤이움튜브도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윤영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